네, 독일 오페라에서 이런 낭만주의적 그리고 민족주의적 요소들은 계속 이어져서 이제 중요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나옵니다. 바그너는 음악사에서 빼놓지 않고 다뤄져요. 그래서 자신의 오페라를 오페라라 그러지 않고 음악, 극, 무직, 드라마란 용어를 썼어요. 물론 오페라는 음악, 뮤직과 드라마, 극이 합쳐진 장르이죠. 근데 바그너는 단순히 음악으로 노래하는 극 혹은 극의 형태를 띤 음악이라는 형태를 벗어나서 음악 그리고 시는 물론 의상, 연출, 연기, 무대 기술, 시각 예술, 무대 장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이룩한 연극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뮤직 드라마가 그래서 이런 말도 썼어요. 종합 예술 작품, 게잠트, 종합 쿤스트 예술, 베르케 작품 이라고 했어요. 오페라를 뭐 단순히 한 장르라고 생각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특히 뭐 솔직히 오페라나 뮤직 드라마라 그 뜻에서는 큰 차이는 별로 없게 보여요. 단지 초기 오페라와 다른 점은 오케스트라가 마치 교향곡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노래는 전체 텍스처, 즉 전체 짜임새의 한 성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오페라를 하려면은 성악가들은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성량이 엄청 커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헬던 테너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성량이 엄청 커야지 이 오케스트라를 뚫고 소리가 이제 나오니까. 예, 바그너의 대표적인 오페라는 이렇게 사부 연작 음악극 20년에 걸쳐서 작곡된 니벨룽의 반지입니다. 연작 음악극이 이렇게 라인의 황금, 발키레, 지그프리드, 그리고 신들의 황혼 이렇게 오페라가 4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엄청 길죠. 그래서 바그너 페스티벌이 바이로이트라고 독일에서 이제 열리는데요. 한 도시인데 며칠에 걸쳐서 공연을 해요. 반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니벨룽의 반지, 링. 반지의 제왕이죠. 아주 비슷해요, 내용이. 바로 중세의 전설, 요정, 영웅, 신들의 세계. 그리고 반지는 권력을 상징하고 반지를 탐하는 사람들은 죽고 이런 내용이야. 비슷하죠. 그래서 바로 북유럽과 게르만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런 요소들이 바그너 음악의 기조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적이죠.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히틀러가 이 바그너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표현했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의 음악을 숭배하고 히틀러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상 밖으로 미술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좋아했는데 특히 바그너를 아주 숭배하고 홍보 도구로 삼아요.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표현했다 그리고 근데 바그너 자신도 유태인을 반대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최근까지 바그너의 음악이 금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히틀러는 멘델스존이 유태인이다 이런 이유로 막 깎아내리고 연주 금지하고 그러고 했죠. 어쨌든 이렇게 이게 민족주의다 그리고 중세 게르만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것 이런 게 바로 독일적인 전통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유도동기, 라이트 모티브라고 그래요. 이게 회상동기라고 우리가
들었었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게 이 와그너의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의 사용입니다. 유도라 그러면은 뭐를 유도한다, 이끌어낸다 이런 거죠. 오페라의 인물 혹은 중요한 물건, 칼이나 묘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념, 사랑이나 죽음, 여기 하나하나에 특정한 모티브를 결부시켜요. 그래서 이 동기들을 결합시키고 모티브 한 개가 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합시키고 진행시켰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었다. 그래서 만약 이 동기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제 빠삭하게 안다면 그럴기는 힘들지만은 음악만 듣고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줄거리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두 장면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전주곡이고 두 번째는 1막 5장의 한 장면. 전주곡 프렐류드, 그러니까 오페라를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작품이에요. 이 전주곡은 오페라의 분위기를 함축해서 들려주는데, 예, 오페라의 줄거리는 143페이지 밑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요약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왜 그러냐면 주인공인 트리스탄 인데 그가 모시고 있는 국왕의 신부가 될 사람 이솔데, 이 두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두 주인공이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로망스, 로맨티시즘을 한마디로 함축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감정의 연속을 이 전주곡은 어떤 방법으로 들려주냐? 보기에 19의 8을 봅시다. 우선 그 악보가 나와 있죠. 화성적인 방법인데 우선 처음에 나오는 이 모티브는 묘약,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약이라는 뜻이죠. 그 묘약의 모티브이고, 그리고 두 번째 요 소프라노는 갈망의 모티브예요. 이 두 모티브가 결합되는데 이 결합되는 시점을 들어봅시다. 요 노란색으로 된 요 지점은 갑자기 변화 감칠 화음의 종류를 보자면은, 그러니까 반음계적이죠. 근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반종지로만 해결되고,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화음을 트리스탄 화음이라고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변화 감칠 화음. 뭔가 음악사적으로 중요하니까 이런 트리스탄 화음이란 이런 이름이 붙었겠죠. 그죠? 이런 화성 진행은 그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그 악보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곡이 한 10분여에 걸치는데, 10분에 걸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긴장감, 이런 걸 쌓아가다가 곡의 맨 끝에 가서야 전격 종지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율로 말하자면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니까 무한선율, 무한선율이라 그래요. 이 트리스탄 화음과 무한선율 기법은 어떤 목적으로 결국 쓰였을까요? 바로 종지, 케이던스를 회피해서, 케이던스는 뭐죠?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회피하니까 일부러 피해요. 그래서 모호한 조성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극적인
긴장감을 최대한 쌓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은 긴장감이 막 답답하고 긴장감이 최대로 쌓아간다는 거죠. 이 곡이 쓰인 것이 1857년에서 59년인데 1880년경부터 드뷔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조성의 해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20세기 음악의 무조성애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주곡은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곡이에요. 음악사적으로. 이 트리스탄 화음이. 또 이 전주곡은 라이트 모티브, 바그너의 라이트 모티브, 그죠? 유도 동기의 사용을 보여줍니다. 145페이지 듣기 19의 사에 보면은 막 모티브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사랑의 동기, 갈망의 동기, 뭐 트리스탄 동기 등등 라이트 모티브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전주곡에서 소개돼요. 이런 모티브들이 그 19의 사 자체는 이 전주곡에서 소개된 이 모티브들이 1막 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다 들어보고 라이트 모티브들을 분석해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 146에서 147페이지에 있는 악보들을 보면은 이런 다양한 모티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146페이지 보기 설명 맨 끝에 문장을 보면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인물이나 감정을 연상시킬 뿐 아니라 오페라의 줄거리를 전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트 모티브들이 이 전주곡에서 소개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역할, 그죠? 화성적인 역할, 그 다음에 라이트 모티브의 역할.